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이 보이콧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대통령은요, 이 법정 기한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이콧은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 정부가 검찰 독재, 신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최근 야권을 향한 수사를 또 역비판을 했는데요. 자, 이 성과 없이 정쟁으로 점철된 국정감사 끝나도요, 국회는 또 예산 심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 늘 싸우다가 짧은 기간에 후다닥 예산 처리가 이루어지곤 했었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힘 있는 여야 의원의 지역구 쪽지 예산은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공정과 상식, 줄이면 공상인데요. 공상, 정말 공상으로 그치는 걸까요?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무서워하고 국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가 본궤도로 돌아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 푸르밀의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죠.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수요일의 한입뉴스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 많은데 어제는 이제 시정연설 시끌시끌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최초의 보이콧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비어있던 국회 그 모습이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 어떻게 보냐? 또 이 전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정치라는 건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안타까운 건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30여 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그건 결국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거다, 이렇게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뭐 표현은 다 절제돼 있습니다만 좀 내용은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자, 반면에 이 민주당은 또 반대 입장을 내놨죠. 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한 말을 좀 보면 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 대한 또 비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후한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협치와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이 XX 뭐 이런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국회를 좀 정상 운영하자, 이렇게 거듭 요청을 했지만 단박에 거부를 당했다.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더했다. 뭐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다, 이렇게 강하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은 강하게 이제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는 거냐 비판을 했는데, 자, 어제 시정연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보이콧. 자, 오평론가님, 이건 뭐 어느 쪽 잘못이 큰 거예요? 글쎄, 일단 어느 쪽 잘못이 있다라고, 양쪽 다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답변을 할 때 일단은 전통을 깨트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리고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감이 되면서도, 가장 국민들은 그런 걸 말하거든요.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배려를 할 때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옹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으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어제의 그 일들이 다시 야당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을 텐데 네네네. 그냥 아쉽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야당에게 공을 넘기지 못하고 공을 그냥 그대로 들고 들어가 버리신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협치란 단어가 안 나왔다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당이란 말을 안 썼지만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기자들이 찍어서 지적한 이유는 취임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네.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35차례 언급을 했는데 네. 통합이란 단어가 빠져 있었다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임사에 준비를 너무 하다 보니까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라고 그 당시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기자들 입장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통령과 국회 상황에서 꼭 들어가야 할 단어가 빠지니까 네네. 이번엔 지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취임사에서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혹 설령 놓쳤다 하더라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는 국회에 야당이 비어있을 거라고 예상했었겠지만 통합이나 또는 협치를 썼더라면 네. 조금 더 덜 오해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막 기억이 나네요.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5월입니다. 왜 취임사에 통합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치 왜 안 들어갔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랬으면 일관성이 있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모두 다 잘잘못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다음 이슈를 보면 민주당이요. 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 사태죠. 이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정부 비판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좀 보면 이 정말 이제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산무 정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라고 네. 비판을 했고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감사원이 그동안 여러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거냐, 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 내자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50조 플러스 알파 이 좀 안을 내놓으면서 채권 시장에 좀 자금 경색이 그래도 좀 안정되나 풀리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보니까요. 이 해당 업체는 강원중도개발공사죠. 레고랜드를 담당하는. 네. 그리고 회생 신청 추진에 따라서 이 공사 대금을 또 제때 받지 못할 처지가 된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여기에 이제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던 동부건설이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금 준공대금 135억 8,128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네. 네, 동부건설도 뭐 문제겠지만은 동부건설에 또 일감을 받아가지고 일했던 하도급 업체들. 예, 계약한 곳이 6개 하도급 업체도 이제 대금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어제 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이 중도개발공사 강원도 중도개발공사한테 돈을 못 받으면 우리 하도급 업체도 돈 못 받는다.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도내 서민 경제에도 위협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반시설공사는 GJC,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발수했지만 강원도와 이 GJC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준공 대가 지급의 책임은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강원도가 빨리 네. 책임을 지고 나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급 보증을 하기로 했다가 지급 보증이라는 거는 그래 그 업체가 못 주면 강원도가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이제 이 지급 보증인데 이걸 철회하면서 회생 신청이 되니까 이제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최문순 전 지사를 비판하는 이제 여권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네. 최문순 전 지사는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김진태 지사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요? 네, 25일입니다. 베트남 광닌성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해법 모색을 위한 네. 제17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EATOF 총회에 참석을 했다. 이름도 어렵고 매우 기네요. 제목이. 목적과 그 명칭도 좀 길긴 한데요. 네. 여기에 뭐 베트남 광린성에서 열리니까 광린성장 뭐 등등 다른 많은 지방 정부 대표가 모이긴 했습니다. 또한 뭐 세계 관광기구 유네스코도 함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해당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관광 행사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한 불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 생겼는데 네네. 지금 이 시국에 나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가서 협력을 강화해서 강원도로 관광 유치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강원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강원도에서 생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강원도민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는 이게 수개월 전에 네네. 예정이 돼 있던 잡혀 일정이기 있었던 때문에 일정이겠죠. 네,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전해드린 이 공사 대금 문제도 있고 네네. 또 지금 보면은 이 레고랜드에 1,700명이 고용돼 있는데 이 중에 700명이 강원도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앞으로 6,700명 더 고용이 될 전망이라서 도민 경제에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기류를 보면 이 사태를 계속해서 파고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이것도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야당이 이렇게 나올 때 또 여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반응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전임 최문순 전 지사의 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또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요. 네. 이게 또 앞으로 예산 정국에서 하나의 공방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태풍 흰남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굉장히 강하게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파리 국제박람기구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네네. 이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휩쓸고 지나가서 복구를 하는 차원이고 지금은 복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레고랜드 사태가 한번 휩쓸고 갔단 말이죠. 경제적인 태풍이죠. 네, 그리고 이 경제적인 태풍이 어느 정도 커질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태풍은 지나가고 난 뒤에 더 영향이 커진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고 강원도청에서 이 도계급 그 공사 사장들과 만나고 도민들을 만나서 네네. 발표를 하면서 지급 보증을 계속하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또 피해를 입는 하도급 업체 또 관련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출장이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와서 또 김진태 지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이슈가 오늘 좀 속보로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박 기자님. 네. 그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바로 이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 기조실장이면 거의 2인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넘버 2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상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또 윤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바로 수리했어요. 그래서 일신상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대통령실 쪽에서 나온 얘기는 건강이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뭐 박지원 뭐 이따 좀 오시겠지만은 전 국정원장이나 2부에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얘기는 이 조 실장과 김기현 이 국정원장 간의 인사 문제를 놓고 좀 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풍문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이유 이런 게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국정원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아마 오늘 정보위에서도 조상준 실장 이 사의 표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 간사들이 회의 내용을 아마 이따가 브리핑할 걸로 네네. 보이는데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 조 실장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떠났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의미를 좀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의미 분석. 이따 뭐 전임 국정원장이 2부에 오시면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이 조 실장, 전 실장이 돼버렸네요. 사표 네네. 수리까지 됐으니까. 네. 그런데 현 정부의 인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같이 검찰 시절부터 검사 출신이고. 예,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보통 사안에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예전에 그런 얘기 사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내치지 않는 특히나 검찰 조직 내에서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쉽게 내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데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실 한 발자국 좀 더 멀어져 있습니다. 용산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가 수리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예단의 영역이라서 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는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정말 좋지 않아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 윤 대통령이 조 실장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전언과 함께 조 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혔는데 네. 건강상 이유로 지금 입원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신상의 사유, 건강상의 이유 이거 우리가 좀 일반화 많이 쓰는 거라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설명이 되지 않아서 자 이건 앞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보죠. 지금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좀 이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고 있었는데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저희 지난주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퇴진론에 대해서는 반대다? 네. 반대한다라고 네네. 밝혔습니다. 반대한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박지원 전 위원장이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네. 어떤 얘기가 있을까 뭐 기자들이 많이 좀 보고 살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의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네. 퇴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서 저항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전략과 전술이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네. 4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어라. 또 국회에서의 입법투쟁을 해라.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을 파헤치고 해결책을 제시하자. 또 검찰 수사와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지적받고 있는 방탄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조금 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주목을 좀 받는 것 같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 시사본부가 박지원 전 위원장 인터뷰한 게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이더라고요. 네. 지지난주였었던 것입니다. 참 전재수 의원도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내놨었는데 또 입장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내전 상태를 선언했고 지금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이 도움이 되겠냐.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좀 아쉽다. 그리고 또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럴 때마다 발언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아마 전재수 의원의 이 인터뷰가 회자되는 이유는 같이 민주당 내에서 부산 내에서 지역 정치를 하는 네, 정치인이기 네, 네. 때문에 더 무게감이 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어려운 민주당으로 입장에서는 네, 네. 어려운 험지인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쓴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의 험지에서는 민주당의 쓴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의 말처럼 지금 거의 내전의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당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뭐 지역 유권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톤앤 매너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치에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수요일이죠. 딱 한 주의 중간입니다. 12시 이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사패산 터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의정부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주원 터널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지남교에서 산곡분기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여전히 한남부터 반포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이후로 기흥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천안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또 청주분기점 부근에서는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그 후로 삼양터널에서 옥천 1터널 사이로는 2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옥천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화도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뒤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정치권 이슈가 아니어도 요즘에 좀 급부상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당과 정부가 이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당정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마약 오남용 문제를 풀기 위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일종 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도 했냐면 네.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또 중형 구형 이걸 처벌을 철저히 하고 또 가산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 또 이제 펜타닐 같은 이 의료용 마약 이거는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서 의사 처방 시에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정시설에서 의료용 마약류 대리 처방도 금지해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항상 마약 청정국 이렇게 불렸었는데 네. 이 외국인 마약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러는 얘기도 있고 오평론가님 네. 지금 관련 통계가 좀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범죄수사연구원이 하나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네, 2012년 359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2021년이죠. 약 9년 만에 2,335건으로 6.5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국적도 다양해져서 2012년 31개국에서 2021년 71개국, 71개국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숫자도 증가했고 범죄의 국적, 해당 국적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은 결국은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침투했다는 것이고 네. 이거는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쉽게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외국인들만 이렇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인들에게도 노출됐고 더 나쁜 것은 청소년에게도 낮은 강도의 마약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 네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흔히 음식에서 중독이 심하고 맛있는 음식에 마약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것도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는 정말 마약으로부터 청정국이다. 여기 손쉽게 못 구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농담처럼 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걸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네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로도 저는 사실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뭐 최근에 우리가 약간 좀 액션 코미디긴 하지만 네. 극한 직업 뭐 이런 거 보면 마약 유통 조직 뭐 탕진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일상화가 되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너무 무서워지겠다. 부지불식간에 네. 이걸 청소년들이 접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접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좀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적 또 앞으로 대응 방향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기승 부리는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 네.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처벌이 약하다. 처벌이 이런 약하다?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요. 네. 하지만 법원의 양형 이걸 보면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747건 가운데 2,089건이 44%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벌금형도 205건 4.3%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이 20건 0.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또 이제 뭐 연예인 이 마약 사범 그 얘기 나오면서도 저렇게 많은 양을 개인이 보유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놀랐는데 자, 양형 중요합니다. 양형 엄단에 처해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 마약만은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인 마지노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외교부 제외 공관장들이 한국국제협력단 줄여서 코이카라고 부르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이 자료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뭐 언론에 이제 보도자를 뿌려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코이카 노조의 상급 기관의 갑질 사례 설문조사 이 자료를 살펴보면 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어떤 행사에 코이카 직원과 봉사단원들이 음식하고 서빙해달라. 업무 추진비도 부족하니 분담하자. 이런 얘기까지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 코이카 해외 사무소 직원들에게 뭐 갑질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갑질 피해 사례가 괴롭힘이 25% 가장 많았고 사업의 선정과 기획에 관한 부당 요구 23%, 뭐 공식 석상에서의 반말 20%, 정상적 관행 벗어난 예우와 의전 요구가 16%, 외모나 나이 등 개인의 사적 영역 언급이 14%, 뭐 선물 같은 향응 제공 요구도 13% 이런 게 있었다는 네네. 거예요. 특히 뭐 나이가 작고 돈 많은 교민 많으니 결혼해라. 뭐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도 네네.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도 이 상황 심각성에 공감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최근 설문조사 뭐 계속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갑질이 있다는 답변이 아예 없을 정도까지 네. 이게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인사의 차별을 두든지 예. 징계 사안으로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사례만 통계가 되고 사례만 통계만 수집이 되고 넘어가면은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공관장들에게 어느 정도 페널티가 들어가야만 이 부분이 제어가 되고 멈춰질 텐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사례만 계속 나오고 페널티가 없다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호중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국회와 정부가 조금 나서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이 뭐 약간 나온 비용, 자금이라든가 뭐 일손이라든가 부족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순리로 풀어야지. 오히려 주목을 덜 받는 곳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국내에서는 근절되고 있는 또 엄단하고 있는 갑질이 암암리에 벌어지는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사실 몇 년 전 기억이 퍼뜩 나는 게 이 외교관들이 이 다른 국가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징계되니 안 되니 또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느니 국내로 들어왔느니 해서 그 현지 국가에서 보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외교는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지 국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10대 자녀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광명시 소화동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외출 이후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숨져 있다. 네. 119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가봤더니 A씨 자택 거실에 A씨의 40대 아내 B씨 또 자녀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 3명이 숨져 있었는데 네. 숨진 3사람 모두 흉기에 의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CCTV 영상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능성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타살의 정황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좀 빠른 수사로 만약에 범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거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가족에게. 네. 자, 한편 이게
오평론가님, 이게 네. 물가 얘기인데 네. 지금 붕어빵 한 개가 얼마라고요? 보통 이제 붕어빵 2, 3천 원치 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 10마리 정도 또는 10마리 미만에 한 마리 이상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네네. 지금 한 개에 1,000원, 한 개에 1,000원. 뭐 3개에 2,000원 정도의 가격 안내 표시가 붙어 있다고 근데 합니다. 이거 보니까 기사 자세히 보면요. 네. 서울 강남구 양재동의 한 지하철역 인근의 붕어빵 가게 네. 한 개 1,000원, 3개 2,000원 가격 안내가 등장했다는 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또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기사에 신길동에는 네. 붕어빵 4개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준 크기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인근에는 네. 미니 붕어빵이 등장을 해서 네.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손바닥만한 붕어빵보다 절반보다 조금 작은 미니 붕어빵은 또 마리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찾아봐야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식용유, 설탕 이 세 개의 품목이 가장 중요한데 네. 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데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이런 군것질 거리부터 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붕세권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역세권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붕어빵 인근에 살고 있는 붕세권 이런 걸 막 조사해서 찾아가기도 하는데 네네. 가격이 너무 인상되면은 찾아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붕세권은 또 제가 처음 들었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붕어빵이 저는 겨울에 계란빵 좋아하거든요. 계란빵이 좀 든든하고 영양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건 표현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이게 네. 아예 장사에 접으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도 보니까 지금 너무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한 마리에 1,000원에 판다고 해도 이게 과연 남겠느냐, 이게 또 많이 팔리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아예 장사를 안 나가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원가 오르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청취자 7868님은요.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1,000원짜리는 2배 큰 붕어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에서는 아마 바닷가니까 붕어가 더 큰가요? 민물고기인데. 그러니까 아유 저희가 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겨울에 뭐 호빵도 나오고 야채빵도 나오고 물가가 비싸져서 간식 물가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 청취자 3089님. 국민 삶은 하루하루 너무 고달픈데 언제까지 정쟁만 할 건지 답답합니다. 뉴스를 듣기가 너무 힘이 들지만 최영일의 시사본부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래된 옛날 노래 비틀즈의 The Long and Wide Road. 길고 거친 길이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노래 듣고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 away has left a pool of tears, crying for the day. Why leave me standing here? Let me know the way. Many times I've been alone, and many times I've cried. Anyway, you'll never know the many ways I've tried, and still they lead me back to the
long time ago.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분하다는 어떤 뜻을 가진 동사일까요? 네 부분으로 나누거나 가르다란 뜻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케이크를 4분하여 넷으로 나눠 먹었다 같이 쓸 수 있죠. 여기서 4분은 넉사자에 나눌 분자를 쓰는 한자고요. 넉사자는 4라고 길게 발음하기 때문에 사분하다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어 표현에도 사분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묻거나 쌓은 물건이 꼭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느슨한 데가 있다란 뜻의 형용사고요.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묶어놓은 밧줄은 사분하여 쉽게 풀 수 있었어 라든지 사분하다를 동사 사분해지다로 만들어서 운동화 끈이 사분해져서 나는 다시 묶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분하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한자어 사분하다와는 달리 짧게 발음을 해서 그냥 사분하다라고 발음한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사분하다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사부랑하다란 우리 고유어 형용사도 있는데요. 묶거나 쌓은 물건이 바짝 다가붙지 않고 좀 느슨하거나 틈이 벌어져 있다란 뜻입니다. 폐휴지 묶음이 사부랑하니 불안하게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요즘 기온의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그래도 예년 기온은 밑도는 날씨가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단풍은 더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많이 쌀쌀했는데요. 지금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18도, 대구 19도, 광주와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서울과 세종 8도, 부산 13도 등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철원이 5도, 대관령 2도 등으로 5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는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아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이 보이콧한 데 대해 30여 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훈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과 거부에 대해 국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요청은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감사원이 불법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6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전에 합동 감식이 이뤄진 가운데 화재 당시 건물 바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 푸르밀이라는 기업의 이름 자주 들으셨죠? 푸르밀. 그런데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품명을 들으시면 더 친숙합니다. 가나 초코우유, 비피더스 이런 제품을 만드는 44년이 된 중견 기업인데요. 자, 범롯데가의 유제품 전문 기업 이 푸르밀이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말에 사업을 종료하겠다. 야, 곧 다가오는 11월인데요. 이 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죠. 푸르밀 노조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푸르밀 노조의 김성곤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서울 푸르밀 본사 앞 상경투쟁 있는 날인데 이렇게 연결 감사드립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시작해서 방금 집회를 끝냈습니다. 아, 방금 끝났습니까? 예. 예, 1시 종료 예정이었다고 하니까 예. 예, 짧게 했군요. 사측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좀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까? 사측 반응이라고 뭐 이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너들은 다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너들은 얼굴도 볼 수가 없었다. 예. 자,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르밀 직원들이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 17일 자, 사내 메일을 통해서 통보받았다. 이렇게 좀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언론에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네네네, 말씀 주세요. 지금 개개인별로 이메일 통보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단지 그 공고 하나 사내 게시판에 딸랑 한 장 붙여놓은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 공고 하나가 사내 게시판에 붙인 게 다였다? 예. 직원 개별 이메일로 통보된 것도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직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표현을 못하죠. 예. 진짜 그 배신감, 그 당혹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6개월 후 1년 후에 뭐 경영상의 이유로 우리가 문을 닫는다 이래도 이건 놀랄 일인데 지금 11월 말이라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푸르밀 롯데 유업을 모태로 해서 45년간 유제품 사업을 해온 중견기업인데 그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 종료를 결정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나? 지금 신준호 전 회장이요. 직원들보다 내가 10배 더 걱정이 많다. 우유 산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3등 회사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산 매각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말 직원들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10배, 100배 더 아프다신 분이 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살인 행위를 저지릅니까? 네. 그거를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나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유사회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동종업계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기업을 유지시키며 어떻게 직원들을 상생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네요. 전혀 변화된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기업이 견딜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노조에서요. 지금 2018년에 신준호 전 회장의 차남 신동환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경영 악화가 심해졌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그 전에 나무식 대표이사가 있을 때는 참 회사 건실하게 돌아갔고 흑자도 많이 나고 참 괜찮았습니다. 네네. 회사가. 네. 근데 지금 신동환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는 적자를 계속 반복하며 그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예. 이 경영상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24일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프로밀 노사가 첫 대면에서 교섭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나요? 특별히 크게 이슈화될 만한 내용 없었습니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거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모두 저희들 입장, 저희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 절대 정당화되지보다 부당하다. 다 외치고 설명해드렸고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의 어떤 확고한 어떤 답을 준 건 없고 네. 저희들 또한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어떤 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투쟁할 것을 네. 저희 항상 조합원들끼리 서로 동토들여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보니까 사측에서요, 이 폐업이나 청산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요. 종료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눈여겨볼 대목인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사실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네. 현재 모습은 아직까지는 사업 법인이 살아 있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직원들을 정리하고 통보를 보낸 것이고 예. 그거는 언론에 나오는 듯이 법인을 유지시킬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유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체 자체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자, 그런데 위원장님, 이 프로밀에서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목적의 예산을 지원받고 오히려 직원을 늘리기는커녕 수백 명의 직원에게 지금 해고 통보했다는 상황이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네, 이게 팩트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이런 걸 이제 수령했다는 건데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 자, 이 기업이 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사측에서 이 악화된 경영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 있었다고 보십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네, 전혀 없었다. 예, 전혀 없었습니다. 예, 지난 2월, 3월에요. 올해 근무했던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고용 노동자들 대상으로 명예퇴직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명예퇴직이 아닙니다. 그래요? 강제적, 강압적인 퇴사였습니다. 강압적인 퇴사였다? 예, 맞습니다. 이름은 명예퇴직인데? 절대 내용은 명예퇴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내용은 반강제적인
강제 퇴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명예퇴직이라고 어쨌든 사측이 부르는 것이 사실상 이 사업 종료로 전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법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라는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그런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45년, 뭐 거의 반세기라고 하죠. 유제품 사업을 이어온 만큼 푸르밀과 관련된 또 이 공급처들, 낙농가, 또 유통처, 대리점 이런 곳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전북 임실 낙농가 25곳으로 이루어진 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또 이 서울 푸르밀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사업 종료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다.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 예. 그러니까 25곳의 낙농가가 공급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젖소를 키우고 우유를 이제 짜서 공급을 할 텐데 그걸 이제 판로가 지금 막혀버린 거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일 급유를 해서 네네네. 길바닥에 또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사료값도 들어가고 요새 물가는 높아졌는데 말이죠.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낙농가도 있고. 자, 어제 낙농가 비상대표위원회가 신동환 푸르밀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리에 나온 것은 오히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지금 푸르밀 노조는 협상 창구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네네. 지금 이 푸르밀 노조 입장에서는 사측과 협상 창구가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교섭이 잡혀 있습니다.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예. 알겠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지금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끝까지 챙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냈는데 혹시 정부 쪽하고 노조 사이에 좀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대화 채널이 없습니다. 없다. 그럼 지금까지 뭐 정부 쪽에서 어떤 이야기도 전하거나 듣거나 한 게 없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31일 월요일 어떤 요구사항 제시하실 건가요? 저희들의 당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하려고 본능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생존투쟁이다. 네. 그러면 저희들의 당시 생각은 똑같고 표현 방식도 똑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키고 싶고 일터를 지키고 싶고 이 자리에서 직장생활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이제 원론적인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푸르밀 노동조합 김성곤 위원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얘기하다가 잠깐 방송 나갔는데 오늘 기자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들으라고 했어요. 박 실장님 이 방송을 들어라. 점심때 이 방송 들으면 다 얘기하마 하셨다는 거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이 이제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입니다. 근데 국감을 앞두고 어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인자 맞죠, 실장님? 사실상 국정원장이죠. 사실상이 국정원장이다. 그렇죠. 국정원 왕실장이기 때문에. 왕실장.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상준
전 기조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좌동훈 우상준 하는 그런 실세 아니었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급이에요. 그리고 급이 아니라 더 검찰 기수가 하나가 높아요. 기수는 더 높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기조실장이 임명되니까 부임을 안 했어요. 좀 불만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늦게 부임을 했는데 결국 나가셨네요. 결국 나가셨다. 지금 묘한 이야기를 부임을 안 했다. 정해졌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고 지금 사의 표명한 지 하루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 사표 수리 오늘 속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과 사전에 의논이 됐겠죠? 어제 김기현 국정원장이 정보위 위원들에게 어제 사표 수리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국정감사인데 즉 어제 말로 내일 국정감사인데 그렇죠. 증인 채택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안 했다고 그럽니다. 어제 한 거예요. 어제 사표도 사실상 수리가 됐다. 오늘 속보가 나왔을 뿐이고 그럼 이제 대통령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유는 설명 안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 보니까 이제 건강상 이유 입원 뭐 이야기도 했어요. 뭐 사퇴하는 사람은 건강상 일신상 하는 거니까 건강상 이유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혼 사유 할 때 이제 성격상의 이유라고 하는 건 사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제 원래는 이제 기획조정실장인데요. 그렇죠. 인사나 이제 조직을 총괄하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뭐 조직표상으로는 이제 2인자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조상준 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여권 내에서 위상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역할을 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에 취임하고 나서 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정조준하는 역할에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맸다라는 평가를 받고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를 정조준했다 이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하니 배경이 뭐냐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기수는 한동훈 장관보다 높고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 내에서도 거의 아까 뭐 우동훈, 좌상준 이런 평가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좌동훈, 우상준. 좌동훈, 우상준.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임명 4개월 만에 국정원을 떠나게 됐다. 자, 그동안 국정원발 사정 정국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임 작가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이 앞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단행할 때 서훈 전 원장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직 내에서 소위 이제 물갈이라고 이제 이 언론에서는 칭했습니다만은 1급 실장급들을 이제 국장급들을 이제 대기 발령을 해서 안보 공백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 원훈이 있는데 그거를 61년도 중앙정보부 시절에 쓰던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또 진두지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정부의 방침 혹은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서 국정원을 재개조하는 작업을 사실상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언급한 그 고 신영복 선생 이 원훈석을 신영복체로 적었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이것도 이제 교체를 했더군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박 실장님께서 SNS에 잘은 모르겠지만 인사 문제로 국정원장과 충돌한다는 풍문을 들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총체적 책임은 현 국정원장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래요? 본래 이분은 몰몬 교도로 술 한잔 안 먹고 그 직업 외교관으로 충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외교 공무원이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석 그리고 안보실 1, 2차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같은 수석들의 어려움을 감옥으로 가는 것을 다 목격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문제로 외국 나가 있다가 네네. 안 들어왔어요. 예. 인터폴 수배를 당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치소로 갔다가 네. 결국 구속적부 심사에서 불구속됐는데 풀려났고 모든 걸 알죠. 네. 그런데 이분이 국정원에 대한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상준 기조실장이 완전 장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장은 사실상 조상준 실장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모두에 했듯이 예, 왕 실장. 일종의 허수아비 같은 그런 원장이었는데 네네. 인사에 굉장히 충돌을 했어요. 지금 조상준 기조실장이건 아무튼 현 국정원장이 네네. 국정원의 1급 부서장이 27명이다 하는 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네네. 1급은 공무원의 꽃이에요. 거기가 마지막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정무직 차관으로 그렇죠. 가는데 그렇죠. 감사원이나 기재부도 1급이 5-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27명이 됐다 하는 것이 인사 과정에서 발표가 됐어요. 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밀이 누설됐다. 네네. 김정은이 굉장히 미소를 지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원장 때 임명한 1급 27명을 네. 하루아침에 전부 대기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단장으로 부서장 직무 대행을 앉혀놓고 4개월 정도 공백으로 뒀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국가 안보 공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부장 인사 등 지금 2급 인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원장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외국에 나가서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두 국정원장을 그렇게 고발 조치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외교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없어서 차관했잖아요. 네네.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 실장이 주도했던 것이다. 조 실장이란 말은 저는 못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다. 네네네. 이렇게 됐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알력이 좀 심하고 지금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에서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검경 수사권이 아니라 대공 수사권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관 문제로도 알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인사 조치가 됐으니까 저는 제발 앞으로 대통령께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검찰의 시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재단하는 사람을 보내지 말고 국정원을 잘 아시는 분이 국정원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인사를 보내게 줬으면 그래서 내부 승진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 국정원장님의 이건 당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조언이었는데요. 인사권자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인사 문제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보위원회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완전 속보성의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속보로는 국정원장이 이제 조상준 면직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국정원 내부에서 뭔가 좀 알력이 있고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사실 이제 감사원 얘기를 할 때도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감사원장 사이에 일종의 좀 알력이 있다. 그래서 내부에 뭐 감찰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일종의 이제 그 권력기관 내에서 2인자들이 뭔가 원장이나 국장을 점프해서 다른 일을 좀 벌이는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과거에도 왕왕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 인사는 망사가 된 거예요.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돼요. 네. 국가정보원에서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러한 알력으로 기조실장이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 정무직인 1차장 등이 1차장도 원세훈 원장 때 비서실장 한 사람이에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이 개혁돼서 국내 정보 수집하지 않고 정치 개입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 개혁이에요. 네. 이걸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유, 전 지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1급이 27명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국정원 논란이 있을 때도 국정감사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절대 예산이나 인원이나 그러한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만 얘기가 아니라 CIA건 그렇죠. 어디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는 그 정보기관의 예산은 아예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아니 인사를 하면 했지. 박지원이 임명한 사람을 27명을 자르면 잘랐지. 그게 왜 노출돼서 27명이다. 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게 하냐고요. 이런 것은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바닥을 치지만은 다 그거지. 일본이 인사 잘못했다 아니에요. 또 입증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인사 충돌 가능성을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조 실장의 사임이 실장님도 관련돼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서훈 전 원장도 있고요. 최근 수사와도 혹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사실상 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네.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네. 수사 과정에서나 어떤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튀어나오면은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구속됐지만은 SI 첩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언론이 SI를 그 암호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미 북한에서는 바꿨어요. 북한이 암호 체계를 바꿔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는 데는 2, 3개월 걸리죠. 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 사이는 북한의 정보나 첩보가 블랙아웃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분단 국가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네.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오늘의 국민의힘을 있게 만든 전 네. 비대위원장도 서해 사건이 통해 사건이 무슨 국민의 관심이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요. 같은 또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전 국방부 장관, 전 해경청장 다 이게 구속이 돼서 구속이 되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지금 실장님도 수사 대상이시란 말이죠. 근데 주요 혐의 하나가 이제 정보를 삭제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국감에서 국방부 장관, 현직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이 이 정보의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다 또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떤 입장이세요? 저한테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출입 국정원 출입 기자들이 질문이 온 게 그거예요. 첩보를 삭제했다.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지만은 삭제를 하더라도 남아있다. 국방부에 남아있다. 네. 그리고 그 첩보의 생산 부서는 국방부이고 우리는 공유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해도 국방부에 남아있고 우리가 삭제해도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데 누가 그런 바보 짓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종섭 현 국방장관도 그 MMS에서 과거에도 삭제하는 그런 문건도 있었고 어떤 삭제를 하더라도 원본은 남아있다. 네. 그런데 왜 삭제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다른, 또 그다음에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예. 국정원 자체 생산. 보건권을 삭제했다. 네, 맞아요. 국정원은 직원들이 PC를 쓰면은 네. 메인 서버에 다 저장된다. 내가 삭제 지시도 안 했지만은 삭제 지시를 했다면 그것도 남아 있고 삭제한 원본도 남아 있는데 박지원이 그렇게 바보냐? 안 했다. 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내려가잖아요.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전원이다 하면서 삭제하라고 했다고. 네. 그걸 한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 되겠어요? 네. 자, 이게 어제 JTBC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다. 자,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장을 지낸 입장에서는 요 대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봤고 네네. 오늘 아침 예.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고 오늘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한 삭제 지시를 받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안보실과 국방부 간에 안보실과 해경 간에 이루어진 일은 저는 모른다.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은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듣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 네네.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욱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지금 현재 구속돼서 네. 그러한 진술을 했는가 여부는 검찰과 본인만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오죠? 언론에. 예, 언론에 나오면은 그것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든지 네. 구속된 두 인사가 또는 그 변호사가 했든지 하는데 확인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네. 겸손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엄중한 역할이 있고 최근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 촉을 뾰족하게 세우고 이 대공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내가 시끌시끌합니다. 아니, 지금 네.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핵실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네네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다 발표하잖아요. 네. 시진핑 3기 연임이 끝났으니까 11월 6일까지 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북한에서 김정은은 매일 도발하잖아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도발하면서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럴 때입니까? 네. 경제가 오늘 아침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선재규 선임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가. 암울하죠. 암울하죠. 네. 미국의 엘렌 재무장관은 네. NRI 인플레이션 방지 예. 감축법에 대해서 문자대로 법대로 하겠다. 네네. 우리 자동차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재규 거기에서는 네, 잠깐 흥분해가지고 잊어먹은. 예. 그렇게 하면은 경제 문제. 예, 예, 경제 문제죠. 연준에서 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하고.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대로 예. 실행한다고 하고 고려는 해보겠다 이런 정도 이제 어제 나왔었죠. 그리고 네. 환율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제 또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의견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아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른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당혹스럽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라든지 관련 당국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좀 예. 의문들이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하시는 대목도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선재규 선임 기자 네네. 얘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확대한다. 네네. 그래서 어제 원전 시정설에도 수출이 나왔습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한국형 원자로 이게 센데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원전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네. 또 원전이. 원전 수출이 사실상 막힌다. 막히는 예, 그런 규제 위치에 대상이 되는 있고 거죠. 이것을 대통령께서 네. 정부를 독촉해서 해내야 돼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네. 레고랜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제껴두고 싸움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예산국회 뭐 이제 워낙 의정도 많이 하셨으니까 흘러가는 시즌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이미 예고했던 언제 핵실험을 감행해도 7차 실험을 감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실장님이 대통령 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 하셨어요. 느낌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을 잘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죠. 네. 인사를 이렇게 하겠어요? 도어 스태핑에서 저런 말씀 오늘 또 보십시오. 네. 어제 시정연설을 예. 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있었던 네.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나쁜 일이다. 네. 나빠요. 예.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다. 네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가 높습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국민적 신뢰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요. 네, 네.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어제 국회에 가셔서 정의당 대표가 EXX 사과하십시오. 네, 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보수 대선배인 박찬종 전 의원께서 네. 폴리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더라고요. 틀렸다.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리부터 내각을 대통령 실장부터 청와대 수석들을 다 바꿔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나 도어 스태핑이나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나 사정이나 경제나 외교나 대북 전쟁, 대북 문제나 예. 잘하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미 뭐 우리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오늘 도스피핑 발언인데 이건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민주당의 이런 보이콧이 나빴다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죠. 이른바 술자리 의혹. 근데 이 본질에 대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핵심이다. 또 이런 발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도요. 네. 저는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릅니다. 네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보도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다.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지금 안 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 네네. 하니까는 무슨 기부개모는 이게 무슨 도박파있냐. 그렇죠. 무슨 직을 걸냐. 예. 나는 끝까지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만약 그러한 술자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참석보다는 대통령이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로펌 변호사들하고 예. 30명이 술자리를 하느냐. 이것이 본질이지. 네네네.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다 안 했다. 이것은 나는 말도 안 지엽적인 일이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본래 네. 술 한 잔도 안 하고 회식 있어도 딱 밥만 먹고 가버린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네. 참석해서 밥 먹고 나가면서 자기 것만 딱 계산하고 나가버린다. 네네네. 이런 분들인데 나는 팩트 체크가 안 됐으니까 네.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모르지만은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게 더 본질이 아니냐? 실제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예. 싶던데 그 법사위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방식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도 좀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네네네. 나온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자꾸 그렇게 질의를 해서 키워주는 게 되니까 네네. 너무 한동훈 장관 쪽으로만 이 집중해서 하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키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대립각이 서면 기사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좀 미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되지 이건 않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한동훈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이기려면 해야죠.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빵빵 치면서 왜 그걸 하냐고. 제가 법사위원을 아마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제일 오래 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예. 저하고 박영선 장관 박람회에 할 때는 우리가 뻥뻥 이겼잖아요. 네. 후배들한테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고 언론을 의식하면 져요.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잡아가지고 네. 콱 질러야지. 하면 예전에는 뭐야, 그건. 논리적인 예리함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래서 뭐 당대표 나오느냐, 총선 나오느냐 이런 이제 정치권 진입에 대한 예상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 와중에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부부 동반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빅모상가를 조문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삐그덕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문 정치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종인 위원장 그 부인 네네. 제가 형수님하고 아, 그래요? 가까우시군요. 저도 못 갔는데 그 안철수 부인들 이름이 의원이 김명 예. 둘이 다 그렇지. 안철수 의원 부인도 김미경 교수 네.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도 김미경 교수 네. 그래서 뭐 조문 정치 조문하면 가는 거지 뭐 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높게 생각할 필요는 아, 없고 네.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다음 당대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예, 그건 안 있을 나온다.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차기 총선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나올 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야당의 불만을 달래면서 협치로 이끌어야 되고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는 네. 그런 정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자신 없으면은 1년 반 후 총선에 뭐 40%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되면 한동훈 출마한다. 네. 그런 것을 거론하겠어요. 하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총선은요. 집권 여당에서는 가급적 거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말까지. 네네네. 그러나 야당은 거론을 해서 예. 정치 쟁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지금 한심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지지도와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게 한동훈 하겠어요. 예. 나는 민주당이 좀 지적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예. 야당은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집권 여당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1년 반 후에 총선에 한동훈이 나간다 안 나간다. 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좀 애석하게 보여요. 애석하다. 자신이 없으니까 여당이 저렇다. 이거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 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석방돼서 거침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 실장님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시점을 총선에 맞추려고 좀 늦출 것이다. 완급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셔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만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네. 유동규 타임이에요. 그 사람 입에 모든 언론과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그분이 뇌물을 바쳐서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하면은 돈을 바쳐서 네. 그건 뇌물죄예요. 네. 그것은 20, 30년 죄 형벌이 되는데 이게 왜 정치자금법으로 됐는가?
이건 몇 년, 3년, 5년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유동규가 아무리 예. 구속 기간이 만료됐죠. 기간이 만료돼서 나왔다 하지만은 조금 좀 이상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 느낌이지. 사실은 몰라요. 민주당 측에서 이제 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액관 박지원 전 비서실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세트.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마지막 코너죠.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와서 보니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촉법소년 지난번에도 짚어주셨는데 13세로 하향한다. 예. 하향이 오늘부터 되는 거 아니고 예. 정부가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예. 형법하고 소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뭐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 예방 TF를 4개월 동안 이제 굴려갖고 네. 그 결과로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확정된 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TF 안으로는 이제 하향하는 걸로 하지만 나왔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뭐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은 12세까지였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뭐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아시다시피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발표나 이 언급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대하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인권위는 상당히 유엔 인권규약이라든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향은 상당히 무리 있다라고 인권위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뭐 지금 정부에서는 또 저 정책 방향이 그렇게 되니까 일단 한번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법이 개정될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초기에 강조했던 생각이 나는데 13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만 13세죠. 예, 그렇죠. 만 13세. 한국식 나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까지 올랐던 국산 가상화폐.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일주일 만에 99%가량 가격이 폭락했던 테라와 루나.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란 말이에요. 최근 두바이를 거쳐서 제3국에 갔을 가능성도 나오는데 자, 지금 먼저 누구고 이 권도형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권도형이라는 사람은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테라루나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뭐 9위, 10위 이런 거는 세계 증시입니다. 예. 이게 현대 자동차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뭐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시가총액상으로 굉장히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했으니까 실제로 실물이 없는 상태 이 정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정도인데 그만큼 신비로운 인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앨런 머스크를 모방했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극적인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입니다. 나이는 31, 91년생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고 출신이고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을 나왔고요. 컴퓨터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의 행적이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그리고 여러 이제 IT, 글로벌 IT, 글로벌 IT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서부 쪽에 여러 인재들이 가서 다양한 일을 했지만은 사실 다양한 사기도 많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가짜 아니면 범죄적 가상화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폐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 여지를 두셨어요. 예, 예. 자, 이 권도형 이 개발한 암호화폐 루나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기준이 세계 10위 안팎을 오르내려서 화제를 모았고 신비의 인물이 됐는데 문제는 테라와 루나라는 게 동반 하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하니까 이 사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개발자가 만든 암호화폐가 뭐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근데 그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법률의 영역에서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관련된 법이 달랑 하나밖에 없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어떤 보호 관련된 조치인 거지 실제로 이거에 대한 범죄 부분은 법률가들상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이 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건 당연히죠. 근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투자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 이게 꼭 사기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권도영 대표도 SNS에 본인의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알고리즘 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상의 문제가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도 이익을 내 갖고 투자자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맞는 거고 또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허수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완벽하게 설계한다고 했는데 뭐 허점이 있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알고 그랬다고 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고의성. 때문에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은 실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숨기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반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 글쎄요. 근데 고소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참 고민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검찰은 권도영이 암호화폐 시스템의 오류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면 그건 혐의가 되죠. 사기가 되는 거고. 저 권도영은 이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입장도 했는데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숙제도 있는데. 그 입증을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이거를 본인만 알고 있었냐 아니면 기술자도 알고 있었냐 이거를 영업할 때 그걸 다 알고 있었냐 이 단계를 각각을 구체적인 어떤 문서라든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IT 기업은 특히 이 전달이 이메일을 통하는 거는 SNS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 SNS를 한국 SNS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심지어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오픈 소스 같은 거는요. 그렇죠. 개발자 아무나 들어가서 다 만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메일도 없어요. 그렇죠. 각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지. 그렇죠. 코딩을 한다 그러죠. 자, 이런 권도형이 최근 두바이 공항에서 어딘가로 이동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본인은 도주가 아니란 입장이었는데 검찰은 올해 4월 말 한국을 떠날 때부터 이거 도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법적으로 어떤 출국 금지라든가 어떤 뭐 영장이라든가 이런 제한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면 도주인데 자신은 알고 있다. 근데 여행을 한 거다. 그런데 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도주가 될 수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의도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려지는데 뭐 강연하러도 다니고 영업하러도 다니고 주로 업장은 싱가포르에 상장한 게기 때문에 그럼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면 이걸 도주라고 볼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주 영업장이 거기 있고 거기서 했는데 한국에 이런 걸 개설했지만은 안 들어올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걸 도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또 된다. 이게 IT 쪽에 뭐 새로운 신산업들은 맞습니다. 이게 참 복잡해요. 자, 정리해보죠. 권도형을 포함해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다. 현재는 해외에서 잠적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 검찰의 시각을 이제 적용해 볼게요. 권도형은 일반적인 도망자와는 달리 계속 인터넷 방송의 모습을 나타내고 심지어 또 이 한국 수사기관을 조롱까지 하던데 그럼 이 속내는 뭡니까? 상당히 이 도망 다니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피해 다닌다 아니면 이동하는 경로가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소위 말하는 금융 허브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본인이 아는 네트워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미국 서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인들도 있고. 지인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연히 그 사람들도 숨겨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기 범죄자 때문에 아니다. 그렇죠. 범죄가 아니다. 단지 이건 오해가 있을 뿐이다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이 권도영의 지금의 입장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 초기에 깜짝 놀랐던 건 테라 루나가 폭락하니까 또 다른 코인을 만들어서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상하겠다 아니면 뭐 나는 그건 뭐 자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을 보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쪽 개념에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가 그렇죠. 불법 아니고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할 수 있는 건데 뭐 의도성이 없었다면 그럼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로 보상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권도형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 금융거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딘가? 당연히 스탠포드의 동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에서 미국으로 치면 서부예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터내셔널 유학생들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소수의 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소수 인맥이 있다. 그리고 이 인맥들이 실제로는 여러 요로에서 권도영을 방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적하려면 그쪽으로 추적하는 것이 빠를 것이고 실제로는 소재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송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라든가 아니면 아랍 국가 쪽에 송환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는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른 문제죠. 그래요. 이거는.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약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 어쨌든 권도형의 여권이 지난주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자, 지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요, 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특검 필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저건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분 주장은 전 정권에 누가 뭐 감춰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설들이 있으니까 정치권에 누가 뭐 밀어줬다 관계가 있다. 많이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윤상현 의원은 결국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에 특별수사팀은 필요하다. 특별수사팀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외국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어느 코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신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어떤 해결할 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 하면 또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특검까지는 아니어도 특별수사팀은 필요하다. 어쨌든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법률적 결정이 나온다면 신종 범죄, 신종 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철저한 연구와 함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